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량살상 수학무기 캐시 오닐의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형들을 이제 세워서 적용을 시켰을 때 거기에 많은 오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먼저 보시죠.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 순위를 처음에 발표한 게 이제 US 뉴스입니다. 대학 순위를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를 했겠죠. 이제 그런 항목들을 구성을 했는데 그 항목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US 뉴스 모형의 중대한 결점은 기준에서 제외한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바로 수업료와 재반 학비, 학자금 지원 등이다. 이는 이 책에서 수차례 제기할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모형 개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가? 일단 US 뉴스는 모형의 성공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어쩌면 기존의 대학 서열을 반영한다면 새로운 모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US 뉴스가 고민을 했겠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대학 순위를 만들어 봤더니 유명한 대학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학들이 그 목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형을 계속 조정을 했을 겁니다. 권위 있는 명문 사립대학들을 상위권에 포진시키는 전략으로 시작하는 편이 훨씬 안전했다. 그런데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일반적으로 학비가 비쌌다. 그러니까 이들을 리스트 안에 넣기 위해서는 학비라는 요소가 제외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US 뉴스는 대학 순위 측정 항목으로 학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대학 총장들의 손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쥐어주었다. 대학 총장들에게 15개 항목에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계명이 주어졌지만 저렴한 학비는 이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들은 측정 기준에 포함된 영역들에 투자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비를 인상했다. US 뉴스 모형은 그 생태계에서 사실상 법률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대학이라는 생태계에서 법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형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 거기서 학비라는 것을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들이 있어야 되겠죠. 학비를 제외시킨 것이 과연 이게 적합한 모형인가? 실제적으로 이 모형이 엄청나게 대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모형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없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론 이 책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드폴의 범죄 예측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핵심 변인을 각 범죄의 유형과 발생 장소 그리고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경범죄 혹은 중범죄 어떤 범죄들을 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로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한 동네에서는 경미한 범죄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이것을 범죄라기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곳의 데이터를 경범죄 데이터를 이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그 결과값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경찰이 가난한 동네로 출동하게 되고 당연히 그런 동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할 것입니다. 체포당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익숙함이라든가 재범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프레드폴은 어떤 유형의 범죄를 가장 정확히 예측했을까? 즉 경범죄였다. 가령 취객은 매번 똑같은 담벼락에서 용변을 보고 마약 중독자는 언제나 똑같은 공원 벤치에 널브러지지만 자동차 절도범이나 강도는 경찰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매번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범죄를 이제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죠.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천명한 경찰서장이 막대한 양의 경범죄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데이터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측 모형이 강력 범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컴퓨터상의 지도에는 드문드문 흩어진 점들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소소한 경범죄 데이터를 포함시키면 그 도시의 무법 상태를 더욱 완전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도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제 뭐 알고리즘화 하던 하지 않던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적 사안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해자가 없는 범죄, 그런 경미한 범죄에도 그런 경미한 범죄들만 어떻게 보면 더 뭐라 그럴까요?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기의 국가라는 보고서, 이제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보고서인데요. 학생들의 이제 SAT 점수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 위기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무능한 불량 교사들을 색출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된 거죠. 근데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라면은 사실 그 보고서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시킨 연구들, 뭐 비즈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이 새로운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기간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제적 빈곤층과 소수인종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 당연히 이제 취약계층의 지원자들이 증가하자 평균 점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계층별로 빈곤층에서 부유층까지 모든 소득계층으로 조사를 하니까 점수가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보고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보고서,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형이라는 것은 원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복잡성이나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미묘한 차이를 완벽히 반영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모형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접 데이터로 구축된 모형 말고, 직접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 데이터로 구축된 모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죠. 쉽게 말해 장난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의 불완전성 이외에도 이 모형을 만드는 개발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선 장난을 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모형들에도 대개 개발자의 목표와 이념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형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떠한 모형이더라도요. 개인의 우편 번호나 언어 습관, 대출금 상환 능력 등 직무 능력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대체 혹은 대리 데이터를 근거로 직무 수행 능력의 통계적 연관성을 도출한다. 이런 접근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대리 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차별적이거나 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통계 시스템에서 양만큼 필수적인 것이 있다. 바로 피드백이다. 만약 아마존닷컴이 잘못된 상관성을 바탕으로 10대 소녀들에게 잔디관리 서적을 추천하기 시작하면 클릭수가 급감하고 아마존의 알고리즘은 오류를 수정할 때까지 계속 왜곡될 것이다. 이렇듯 피드백이 없으면 통계적 엔진은 실수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파괴적이고 잘못된 분석 결과를 계속 쏟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반영되는 모형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익, 효율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피드백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단은 피드백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든 모형이 내일은 시쳇말로 약발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으면 모형은 갈수록 퇴화한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비즈니스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한다. 본래부터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설계된 블랙박스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떤 모형 혹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개가 돼서 사회적 논의들을 거쳐야 되고, 이 사회의 이 뭐라 그럴까요? 집단 지성이 반영된 어떤 모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학 순위 대신에 막대한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교수 1인당 학생 수, 졸업률, 졸업생의 평균 부채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을 직접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이상 통계 수치나 변수들의 가중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처럼 교육부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학생 각자에 대해 개별적인 모형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투명하면서도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이다. 맞다. 이 대량 이 학살 수학 무기와 정반대다. 회사의 미래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 다른 말로 고객이 재범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내는 시스템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피드백 그리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아마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공정성을 어떻게 코드화할지 알지 못한다.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상사도 거의 없다. WMD를 공장이라고 하면 불공정성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매연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회 전체가 공정성을 위해 효과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코드화할 뿐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알고리즘에 명백히 포함시키고 우리의 윤리적 지표를 따르는 빅데이터 모형을 창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끔은 이익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제 효과적으로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도 계속 추가시키면서 정교하게 모형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때로는 그 모형들 알고리즘을 공개할 필요도 있는 거죠. 데이터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필요한지 그때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WMD를 무장 해제하려면 모형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어떤 사기업에서도 할 수 있겠죠. 피드백하고 데이터 추가하면서 계속 정교하게 모형을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오픈하고 알고리즘을 오픈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그것들의 알고리즘에 적용시키는 것 과정까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가치부가 모형은 우리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이는 민묘함과 정확적 맥락이 필요한 작업이다. 빅데이터의 시대에도 이는 여전히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 큰 데이터, 넓은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얇은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꺼운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책은 빅데이터가 얇은 데이터일 수가 있다. 어떤 맥락적, 문화적, 역사적 그런 어떤 정황적인 데이터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꺼운 데이터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룹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안으로는 기존의 사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되는 방식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양적인 부분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이제 고려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뭐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업들 그리고 모형 그것에 대한 한계 극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